예, 이거 뭐 우리 라이브 질문 들어온 거 저보고 답변해 달라는 순서인데요. 그 학생들하고 같이 간간히 얘기 나누면서 한번 대답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성공하지 못할까 고민입니다. 돈 없어도 자존감 높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돈이 아주 없으면 또 자존감을 높게 가지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이게 돈이라는 게 뭐 부모님한테 얻을 수도 있지만, 긴 인생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버는 건데,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기준이 될 수 있죠. 돈은 자존감 있는 삶의 필요 조건은 되는 것 같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근데 이제 돈이 있다 없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돈이 있는 거지. 그것도 상대적이고, 그죠? 그래서 돈과 자존감은 관계가 있긴 한데,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좀 있는 게 좋긴 해요.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는 또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돈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어서, 예, 어느 정도 있어야 돈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각자의 달린 문제긴 한데, 그래도 밥벌이는 좀 해야죠. 예, 밥벌이를 하는 수준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마음먹기에 달린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는 정치와 일상의 균형에 관한 질문인데, 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정치에 관심을 가질수록 정치인들의 어이없는 행태와 부조리에 화가 나고 신경이 쓰이고 이것저것 정보를 찾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내 삶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그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삶과 정치적 관심 사이에 균형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인데요. 근데 이제 일상에서는 사실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거기도 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거기도 하니까 정치에 관심은 있어야죠. 근데 이거는 게임에 관심을 가지는 거하고 같은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게임도 재미도 있고 친구들하고 또 얘기도 하려면 게임도 좀 하긴 해야 되지만, 게임에 너무 몰두하면 또 이렇게 학점 관리를 못 하게 되겠죠. 네, 이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표준적인 답이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일상생활의 어떤 속도나 또는 집중도를 지켜가는 범위에서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 조절하는 수밖에 없죠. 이거 너무 심하면 이것도 중독이거든. 네, 그래서 게임을 즐기되 게임에 중독되지 않는 것처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되 거기에 중독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자제력, 이런 걸 가져야겠죠. 정자제가 안 된다 그러면 정치로 나가야지. 정치 성향 드러내기가 두려워요.
어떤 성향이라고 하거나 어느 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안 좋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말을 잘 못하게 되고, 정답이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주변 시선이 겁이 나서 생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에 점점 더 무관심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까 질문하고는 좀 반대 같은데 이건 제가 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이죠.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데, 그걸 드러내는 문제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라면 자연스럽게 표출하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좀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하면 남들이 좀 눈총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얘기하는 정도? 그 정도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전부 어떤 A당을 지지하는 사람만 싹 있는 자리에서 난 B당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왕따 당하니까 그럴 때는 슬그머니 이렇게 난 좀 생각해 봐야겠어. 그 정도로 피해 나가고 아마 골고루 섞여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라면 난 B당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거는 표현하는 거하고 관심이 없어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주 표현 안 한다고 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또 어떨 때는 남들이 다 이 당이 좋다고 말할 때 나 혼자 또 나는 이 당은 싫어 이래서 싫어 난 저 당이 좋아 라고 말하는 용기도 때로는 또 필요하게 돼요. 이거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다만 꼭 드러내야만 한다 라는 판단이 들 때 또는 드러내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설 때 그때는 때로는 용기 있게 때로는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닐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이렇게 써다닐 거 아니잖아요. 약간 이거는 생활의식인데 대화를 해봐서 저 사람이 상대방이 좀 융통성이 있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라면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저 친구는 남들하고 대화를 아예 할 줄 몰라 이럴 때는 해봐야 소용없는데 뭘 해요. 그냥 내버려두지.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이건 때와 장소 분위기에 따라서 좀씩 다르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노년에 굶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27살이시라는데 지금 벌고 모으는 것도 힘든데 언젠가 지치지 않을까? 이렇게 내 집도 없이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게 노년을 맞으면 아사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돼. 우선 이거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굶어 죽지 않아도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실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묻거나 따지지 않아요. 왜 돈이 없는지. 그냥 돈이 없으면 그 동사무소에 가서 그 복지담당 공무원 만나서 내가 지금 재산도 없고 돈도 없다. 밥도 못 먹는다. 그러니 밥값을 주시오. 이렇게 말하면 밥값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사하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 정말 굶어 죽을까봐 걱정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자산과 소득이 없는 장수, 오래 사는데 노년에 재산이나 소득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에요. 두 분은
이런 걱정해요? 뭐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는 이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미래는 되게 불투명하니까 미래에 내가 직업을 못 가지고 백수가 돼서 부모님한테 내붙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저는 제 미래도 어쩌다 한 번씩 걱정하지만 저는 지금의 노년층이신 분들이 오히려 걱정인 게 사실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OECD 1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OECD에 하위권에 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OECD는 선진국 클럽이거든. 우린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OECD 국가 중에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가 거의 몇 개 안 돼요. 당연히 모든 면에서 사회지표나 경제지표가 우리는 OECD 평균만 못하죠. 노인 빈곤율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제 지금 청년들하고 이미 노령에 들어가신 분들하고 큰 차이가, 되게 지금 이미 고령에 들어가신 분들은 자녀가 많았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뭐 공부시키고 하느라고 자산을 축적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그때는 연금제도나 이런 것도 없고 국민연금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년의 생계를 자식들한테 의존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결혼할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죠. 아마 할 것 같아요. 안 할 거. 좋아. 애 낳을 거예요? 네. 몇 명이나 낳을 거예요? 몇 명이나 낳고 싶어요? 2명이나 2명, 3명. 욕심 많네. 안 나도 돼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식을 낳는다는 거는 집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놓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글을 봤는데 일리가 있더라고. 그랜드 피아노를 집에 들여놓으면 쿵쾅거리고 뛰어다니지도 못해. 그리고 엄청 사치품이에요. 생활이 엉망이 된대.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다는 거는 집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놓는 거 비슷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대. 정말 내가 이 애를 꼭 낳고 싶은가, 키우고 싶은가 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를 이제 교육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석건.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나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까지. 살 집은 어떻게 하면? 애가 있으면 집이 더 넓어야 되니까. 이런 모든 면을 고민하면 안 되는 선택이 출산을 선택하는 거래요. 근데 지금 청년 세대는 애를 낳아도 많이 안 낳으니까, 또 자기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숫자를 결정을 하니까, 한편으로 자기 삶을 이어나가고 또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거나 이렇게 낳을 경우에는 또 자녀를 양육하고 그 나의 노후에 대비해서 또 저축을 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세대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27살이래. 왜 이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노년이 오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 걱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굶어 죽지 않을까, 굶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해서 안 굶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이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냥 이제 고령이 되면 이제 자식도 적게 낳거나 안 낳거나 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그러고 부모님 유산이라도 뭐 운이 좋아서 확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내가 모아서 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 고민의 수준이 27인데 지금 벌고 모으긴 하나 봐요. 힘들겠지. 근데 고민이 내 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라면 전문가가 조언을 해줄 수 있죠. 근데 막연히 이렇게 노년에 굶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러면 누구도 조언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답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절대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라이프 인컴, 그죠? 전생에 걸쳐서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액수를 좀 추산해보고, 또
보고 통계청의 생명표를 보고 내가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게 될까? 그리고 본격적인 소득 활동이 끝나는 나이가 몇 살쯤 되지? 이렇게 봐서 소득을 얻는 것은 생애 전체의 일부고 지출은 생애 전체에 걸쳐 있으니까 이 계획을 내가 어떻게 짜야 될까? 그 정보를 좀 모아보고 합리적인 계획을 짜서 연금보험을 들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왜 막연한 걱정을 하고 있어? 어떤 사람 대통령을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고민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지 무슨 다른 대답이 필요해요. 그죠? 그럼 뭐 바보를 뽑나? 거짓말쟁이를 뽑나? 멍충이를 뽑나? 양심불량을 뽑나? 그런 뜻으로 질문한 건 아니겠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다음 대통령감이 아무데도 안 보인다. 여야 막론하고. 이 질문의 취지를 볼 때는 내 마음에 쏙 들은 사람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질문에는 내가 답을 할 수 있어.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선거는 한 명 뽑는 거니까 더욱 더 맞춤복이 없어요. 옛날에는 양복을 맞춤복을 입었잖아. 선거는 맞춤복이 없어요. 나한테 꼭 맞는 옷이라는 건 없어요. 선거는 뭐냐? 기성복 사입기야. 나와 있는 브랜드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거지. 내 몸에 딱 맞게 디자인을 해서 내 스타일로 딱 해서 치수 딱 맞춰서 그런 옷은 없어요. 너무 까다로운 거야. 그죠? 눈높이를 낮추세요. 예. 대통령 선거는 나와 있는 후보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거지 어디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오는 게임이 아니에요. 고민 해결? 목소리 벗어날 것이나 혹은 연예인 상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는 고민이었어요. 이런 고민 해요?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많아요? 네, 꽤 많죠. 정확히 이 고민이에요? 좋은 남자 찾는 법, 좋은 여자 찾는 법.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진짜? 네, 잘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모르겠다라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모쏠은 누구나 모쏠이야. 태어날 때부터 남친 여친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모쏠이었다. 그죠? 네. 이제 모쏠을 벗어나고 싶은 거는 보편적인 욕망이고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 할 때 그다음에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좋은 남자 찾는 방법 알려달라. 여자분인가 봐. 아니 남자일 수도 있지. 그렇죠. 여하튼 뭐 취향에 따라서 그건 다를 수 있으니까. 또는 좋은 여자 찾는 법 알아요? 글쎄요. 개인마다 다르죠. 달라. 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두 분 남자니까 여자를 찾는다고 가정하고 전제하고 나도 여자를 좋아해 남자. 여자를 좋아한다는 전제 위에 이런 방법을 알아요? 좋은 여자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뭐 알았으면 제가 이러고 있지 않을까. 둘 다 모쏠이야? 무슨은 아니에요. 모쏠은 아니지만 현대 솔로? 현대 솔로입니다. 현대 솔로? 배신감을 느껴지네요. 이거는 두 갈래로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없지만 그냥 일반론으로 보면 우선 좋은 남자들이 나를 찾아와야 내가 좋은 남자를 찾을 가능성이 커지죠. 아무도 나한테 안 다가오면 어떤 남자도 나에게 안 다가온다. 또는 우린 다 여자를 좋아한다는 전제 위에 어떤 여자도 나한테 안 다가온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은 많은 남자가 나에게 접근해 와야
그 중에 좋은 남자를 고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아무도 접근을 안 해온다.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많은 남자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 해야 돼요. 나한테 매력이 인간으로서의 매력 또 여자로서의 매력 또는 남자로서의 매력이 없다. 근데 여자도 여자이기 전에 사람이고 남자도 남자이기 전에 사람인데 그러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 첫 번째는 이 질문자가 여자라는 가정 아래 많은 남자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 좋은 남자를 찾을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다가오는 모든 남자가 다 좋은 남자일 리는 없거든.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남자를 선택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성 선택에서는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가 암컷이 선택한대요. 인간도 마찬가지래요. 그 남자 보고 너 오늘 밤까지 여자 하나 만들어 갖고 와봐. 그러면 만들어서 오는 남자 거의 없대요. 근데 여자들 보고 저녁 때까지 남자 하나 데리고 와봐. 그러면 거의 누구나가 다 남자 하나를 데리고 갈 수 있대요. 신기하네. 그런가요? 대시는 수컷이 하는데 선택은 암컷이 한대요. 그러니까 뭐 막 꼬리 세워서 춤추는 뭐 무슨 곤충도 있고 새도 있고 뭐 공작새 깃털 막 잡아먹힐 위험을 무릅쓰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거의 대부분 암컷이에요. 예외적인 동물들도 있지만 인간은 예외에 속하지 않아서 여자가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라는 전제 위에 다시 내가 많은 남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표명하고 다가올 수 있을 만큼 좋은 사람, 매력적인 여자라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민이 시작돼요. 많은 수컷들이 다가오는데 저 중에 어느 수컷이 괜찮은 수컷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수컷 남자들이 다가올 때는 비슷하죠. 다른 동물들이나 자기의 강점을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나는 이런 전공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얼른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정보로는 접근해서 좀 힘들어. 그러니까 명품 양복으로 휘감는다든가.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은 놈이야. 이거를 보여주는 거 되게 빠른 방법이거든. 왜냐면 그 놈이 돈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거니까. 수컷 공자가 화려한 꼬리 깃털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남자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중에 만약 많은 남자들이 나에게 접근해 오는데 관심을 보이는데 내가 어느 남자가 좋은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실력이 없어서 위축되어 있다. 이런 경우라면 몇 가지 간단한 팁이 있어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가요. 얼마나 맛있는 비싼 밥을 사주냐를 볼 게 아니고 그 식당의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좋은 사람이라야 나에게 좋은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오빠는 남들한테는 쌀 맞게 하는데 나한테는 잘해줘. 꽝이야.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또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오랜 세월 동안 삶을 함께 살아나가면서 나에게 늘 성실하고 신이 있게 그리고 인간적으로 나를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보려면 나한테 잘해주냐 못해주냐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갑을 관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관계에서 자기가 우위에 있고 그렇지 않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면서 나한테는 잘해주는 남자 반드시 후회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잘해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은, 좋은 사람은 칸트 선생님 말처럼 해.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을 항상 목적으로 대한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면서 나에게만 잘해주는 어떤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를 나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못되게 한 다른 사람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일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나하고 결혼하면 나에 대해서도 역시 나를 수단으로 삼을 거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팁을 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본다면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 하나를 보면 많은 걸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좋은 남자이기 이전에 좋은 사람. 이때 좋은 사람이라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꼭 기왕이면 능력도 있으면, 경제적인 능력도 있으면 더 좋고, 또 앞으로 돈도 잘 벌 것 같으면 더 좋고, 그냥 그런 건 모두가 다 가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그건 잘 안 변해요. 좋은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좋지 않은 사람이 좋게 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좋은 사람을 찾아서 배우자를 삼아야지, 좋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왜 고치려고 그래? 안 고쳐져. 힘만 들고.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냐, 잘해주지 않냐, 이게 아니고 타인에게, 아무 관계없는 타인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어떤 경우에든 타인에게 정중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배우자로서 일생을 함께하기 되게 괜찮아요. 내 기준. 아, 그래요? 칸트 선생님 몰라? 엠마누엘 칸트 알죠? 이제 들어는 봤죠? 네, 알죠. 들어는 봤죠? 네. 엠마누엘 칸트 순수 이성 비판. 네. 예, 책에서. 실천 이성 비판. 정언명령이라고 나오죠. 정언명령 가. 정언명령 넘버 1, 넘버 2 있잖아. 그건 내가 말하는 게 넘버 2거든. 아, 예.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을 항상 목적으로 대하라.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배우자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또는 그 이상으로, 예, 목적으로 대해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떨 때 어떤 순간에는 타인을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수단으로도 삼게 될지도 모르겠으나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정말 더 잘할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서민들이 보수를 지지하는지 모르겠다. 왜 알고 싶다라는 고민이었어. 이거 원래 그런데, 이거 원래 그런데 이게 보수주의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놨는데 그 중에 한 100년 전에, 100년도 더 됐구나. 19세기에 쓴 책인데 아직도 읽히는 책 중에 유한계급론이라고 있어요. 소스타인 베블렌이라는 괴짜 경제학자인데 거기에 보면 보수주의에 대한 챕터가 하나 있는데, 진보는 되게 번거로운 거예요. 진보라는 건 뭘 바꾸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는 이미 확립된 가치 기준과 제도와 관습 이런 게 있잖아요. 진보라는 거 이걸 바꾸는 거거든. 바꾸려면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서 자기 행동을 바꿔야 돼요. 이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 그냥 돼 있는 대로 살면 편해.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미 우리가 다 널리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과는 다른 주장을 하거나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행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진보라는 거는 그래 그 주장은 맞아. 그 주장은 옳은 것 같아. 그렇지만 걔하고 친구하고 싶지는 않아. 무슨 느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주장이 그러니까 누가 뭐 얘기를 하면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해 이런 거 있잖아. 여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면 암탉이 울면 나라 망하는 거야. 암탉은 나라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울어왔어. 그게 남자들이 모든 중요한 일을 하는 거에 이의를 제기할 때 그거를 받아치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진보라는 것은 언제나 좀 불온해 보여요. 좀 상스럽다 이렇게 느끼죠. 반면 보수는 품격이 있다. 원래는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기업을 창업해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서 엄청난 부자일 수도 있는데 누가 더 품격이 있냐면 호자가 더 품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는 혁신가인 경우가 많거든. 돈은 많은데 좀 절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집은 3대째 부자야? 뼈대 있는 집안이지? 이상하죠? 자기 능력으로 돈을 모은 게 아닌데 그걸 더 높이 평가한다고. 보수주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진보주의에 대해서는 그 주장이 옳을지라도 그 사상이 옳다는 걸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걸 주장하는 놈하고는 친하게 지금 지내고 싶지 않아. 걔 어딘가 좀 삐딱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모든 가치관념을 일부 부정하거나 바꿔야 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힘든 일이라고.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보수가 되게 편리하거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적일까? 베블렌이 뭐라고 했냐면 진보와 혁신은 중간층, 중산층에서 나타난대 많이. 왜냐면 부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제 레저 클래스, 유한계급이라고 그러는데 바꿀 필요를 못 느껴. 살기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돈이면 다 해결되니까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굳이 머리를 써가면서 이걸 바꿀 이유가 없어. 그래서 아주 돈이 많은 집단에서는 진보가 잘 안 나타나. 상대적으로. 톨스토이처럼 지주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농노들을 해방시키고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게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라 망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은 요한계급은 귀찮기만 하고 굳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인데 굳이 바꿀 정도로 자기가 불편한 일을 느끼는 게 없어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나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돈으로 다 완충을 하기 때문에 별로 바뀔 필요성을 못 느낀대. 반면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은 거기에 쓸 시간과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생존 그 자체를 해나가는 것이 모든 에너지를 잡아먹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이 혁신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는데 늘 여유가 없대요. 그래서 그 유한계급과 그다음에 아주 저소득층 여기서는 혁신과 진보가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인간 사회 전체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거 별로 잘못된 현상이라든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인간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네. 그래서 저 위에 아주 그 상류층, 최상류층은 귀찮아서 바꿀 동기가 없어서 살기가 너무 편해서 안 바꾸는 거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혁신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이거 다 해야 되나? 하시고 싶을 때까지. 다음 질문은 청소년이 정치를 왜 하냐는 질문을 들을 때 속상하다는 고민이었어요. 청소년들이 정치를 못하게 해서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인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 뽑히는 그런 게 지금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흔한 일인데,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언제 정당 활동을 시작했나를 보면 대부분 17살 무렵이에요. 김나지움 12학년, 11학년. 정당법상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나이에 가자마자 정당에 가입을 해서 뭐 37살인데 정당 경력이 20년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청소년들은 정치 물이 들으면 안 돼. 여기 순수한 학생들을 보호해야 돼. 이런 관념인데 이건 정말 보수적이고 그 위선적인 관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발언을 하고 활동을 하면 주변의 청소년들도 이상하다 그러고, 그러지만 우리 혜성님은 선구자세요. 화이팅! 계속되는 취업 불합격에 이제 너무 무기력해졌다는 고민이었어요. 나는 얼마나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인가 확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마음도 생겨버렸습니다. 우리 KJ님이 이런 마음 아픈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어떤 직장에 계속 지원을 하셨는지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난 동의하는데, 어디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는 거는 나 당신한테 필요한 사람일 거예요 라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 너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 빠지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어찌 보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든 취업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에게가 필요한 일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소득을 얻는 거잖아요. 분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누군가 남에게 필요한 사람일 때, 남이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일을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취업이 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곳에 이렇게 근데 공기업 시험을 계속 쳤을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면 큰 기업만 넣었다든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일치가 되면 제일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진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면은 언젠가는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겐가는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뭔가 이유 때문에 시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남들도 알게 돼요. 그게 어디선가 표현이 되거든. 하고 싶기는 한데 내가 잘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내가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내가 메시처럼 되고 싶어.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운동신경을 못하고 나서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해도 메시처럼 되지를 못해. 메시뿐만 아니라 뭐 프로 축구 선수가 될 수가 없어. 내가 계속 프로구단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하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점에서 보면 일정한 절충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제일 하고 싶은 것부터 이렇게 랭킹이 몇 개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랭킹 1번부터 쭉 있고, 이걸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아주 하기 싫지는 않은 일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갈고 닦으면 최소한 남들만큼은, 또는 남들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찾는 게 그 균형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컨대 이제 이거 지금
취준생이니까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근데 잘하지는 못해. 그렇지만 열심히 훈련하면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식 만드는 일보다 글 쓰는 일이 더 좋거든. 그리고 이거는 이미 많이 훈련을 해서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를 하면서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면서 집에서 가끔 이제 생선회를 뜬다든가 이것만 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내가 다른 생계 수단이 없다. 그러면 식당에 취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 일도 좀만 내가 더 훈련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요리하는 거랑 글 쓰는 거 말고도 해보고 싶다는 범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중에 몇몇은 지금부터라도 갈고 닦으면 남들만큼 할 것 같아 라는 일들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직업을 정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번 그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 세상이 그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하든 거기서 돈이 얼마나 벌리든 그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최소한 좀이라도 있는 일들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내가 열심히 훈련하면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을 법한 일들을 찾아보고 그 두 개가 매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범위에서 인생 계획을 열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서 구체적인 어드바이스는 못 드리는 것 같고 그죠? 식당 하면 잘할 것 같아 나도. 돼지고기도 잘 삶고 생선도 좀 다루거든. 작가 안 하셨으면 네, 그래서 요리책을 쓰려다가 출판사에서 반대해서 못 썼어. 요거 하나 건너뛰고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허황된 공약을 어떻게 분별할지 팁을 달라주세요. 최근에 본 허황한 공약이 있어요? 그 어떤 정당에서 국민들께 100만 원씩 매달 돈을 주겠다 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 그런 건 단순 상상만 해봐도 허황되게 알수 있죠. 또 어떤 거 봤어요? 글쎄요, 이제 저도 방금 예시로 든 국가혁명 배당금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허황된 공약이라고 보고요. 저는 주요 정당 중에서는 허황되었다, 허황되지 않았다를 따지기에는 사실 대부분 현실적인 공약을 생각을 하고요. 그냥 더 필요하냐, 덜 필요하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많이 허황된 공약이라고 비난받는 공약 중에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과 완전 다른 공약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허황하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심지어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공약조차도 어떤 조건에서는 허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갑자기 이 서해 태안 앞바다에서 막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 양의 원유가 들어있는 게 나왔다. 그동안에 배사구조 지형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서해안의 태안반도 밑에 더 심층부에 어마어마한 배사구조 지층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세계 최고 매장량으로 추정되는 석유가 들어있다. 이러면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지금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이제 굉장히 무상교육이나 이런 거 다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유전이 전부 국유거든. 그래서 세입 구조가 우리나라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 모르고 이제 노르웨이는 네가 하고 있는데 우리 왜 안 하냐 이러면 노르웨이는 세금 말고 다른 그 국가 수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되거든. 그래서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황당해 보이는 어떤 공약이 현실적인 공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 당의 무슨 그런 배당금 공약보다 더 황당한 게 뭐 마음이 울적할 때 내 눈을 바라봐 이런 거 하는 분이 나오는 그런 게 더 황당해. 그런 게 더 황당해. 예. 지금 보면 황당 공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요 정당에서 나름대로 공약을 낼 때는
재정 계산, 그다음에 그 세입 대안 이런 것까지 어떤 세금을 올리자든가 이런 거 같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막 허황하다고 막 그러는 언론들도 있지만 잘 뜯어보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머리에 총 맞은 사람들이 아닌데 예, 그렇게 구멍 뚫린 공약을 내겠어요? 예. 약간 더 이상주의적인 공약이 있고 더 현실적인 공약이 있지 완전 허황한 공약은 별로 없다. 지금. 이렇게 한 개만 더 하자. 그중에 이거 왜 정치인들이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표가 안 되니까. 이제 정치인들의 속마음을 그냥 표현하자면 표가 안 된다 이거예요. 표가 안 돼요. 왜 표가 안 되냐 하면 환경 중요하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왜 경제 성장률이 낮냐. 그러니까 작년도 CO2 배출량이 왜 이렇게 많았냐.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실질 경제 성장률이 왜 2%밖에 안 됐어.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시민들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건 또 언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정치인이나 정당들에 대해서 표를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되면 다 정치인들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확히 시민들의 선택 때문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보수 진보 이런 얘기 나왔는데 21세기에 20년 5분의 1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적어도 인류 문명 전체를 놓고 보면 진보주의의 초점이 어디 있냐? 이러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20세기, 19세기에는 노동운동이 진보다, 농민운동이 진보다, 각계각층 민주운동이 진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21세기의 진보운동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환경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페미니즘이에요. 그거 두 개 빼고는 다 오래된 거예요. 그거 두 개 빼면 다 낡은 거고 옛날부터 있던 거고 21세기 들어와서 새로운 흐름으로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흐름은 페미니즘 그리고 생태주의. 이 두 개가 새로운 거고 나머지는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몇백 년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이런 생각을 시민들은 별로 이렇게 체감하거나 또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이 과연 비례대표 배분 기준인 3%를 돌파할 수 있냐, 이거 제가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진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당이 지금 창당되고 있는데 과연 저 이슈를, 저 어젠다를 독립적인 어떤 사회적 어젠다로 시민들이 받아들일까, 아니면 이제 역시 독재 민주, 그 다음에 빈부격차 이런 문제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총선을 주도하게 될까, 그런 게 상당히 저는 관심이 있어요. 순전히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표가 된다면 그럼 앞으로 바뀔 수 있죠. 자, 이제 보너스 Q&A 몇 개만 제가 답할 수 있는 거, 우리 청년들 의견을 안 물어봐도 되는 거. 나영석 PD랑 김대영 단장님 중에 누구랑 일하는 게 더 재밌냐는 질문이. 이거는 정직하게 얘기해야지, 그지? 나 PD하고 하는 게 재밌죠. 왜냐하면 거기는 그 출연자들이 다 그냥 재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PD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여론조사 전문가, 정치학자 이런 분들하고 앉아서 톡하는 거랑 건축학 하는 분, 뇌과학 하는 분, 물리학 하는 분, 건축학 하는 분, 이런 분하고 앉아서 음식도 거기가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낫죠. 그 다음에 그거 할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해봤는데 시즌 3까지 하고 나서 제일 같이 계속 해보고 싶은 분은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때가 제일 좋았어요. 기준은 뭐냐? 다니면서 내가 배운 게 제일 많아. 네, 이분한테. 완전히 물리학은 물알못이었는데, 그 누구예요? 그 지구는 돈다. 갈릴레이 집에서 이렇게 그 서재 거기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와, 이렇게 물리학자는 이런 데 와서 저렇게 막 감상에 빠져서 저러는구나. 그때 신기했어요. 이 작은 방에서 우주의 비밀을 풀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막 이럴 때. 남들은 망원경이 발명된 후에 남들은 그걸로 나머지 거실이나 이런 걸 훔쳐보는데 정신을 팔았는데, 이 갈릴레이 선생님은 하늘을 봤어요. 이거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런 말들. 좀 감동 먹었어요, 제가. 방송하면서. 예, 그렇고. 뭐 작가, 이사장, 전 장관 어떤 호칭이 가장 마음에 드냐? 전 장관은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내가 좀비도 아닌데 왜 옛날 거를. 그 이사장은 제가 일주일에 한 하루 반 정도만 재단일의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일주일에 3일 반 시간을 쓰는 작가가 제 직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작가라는 호칭이 제일 좋아요. 이 정치합시다는 것도 그만 나와야 되는데 총선 끝나면 안 나올 거야. 끝. 까지. 네. 예. 그러면 마무리 그냥 어땠어요? 좋았어요. 저는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은 뭐. 예, 우리 주로 청년들이 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뭐 그냥 다가온 선거에 왜 이런 공약이 나왔을까? 뭐 왜 이런 사람이 출마했을까? 왜 저런 당이 표를 더 많이 받을까? 이런 공약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궁금해지시면 그런 거 생각할 때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광주 시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해야 돼. 예.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